첫 번째 특별 세션은 국제기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세션의 좌장을 맡으신 분은 연세대학교의 이연호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연호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사회과학대 학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본 패널의 차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1945년부터 국제기구는 많은 기여를 하여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개발을 가져왔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냉전 구도가 붕괴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붕괴되었고 그 이후 평화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국제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는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 간의, 국가 간의, 그리고 지역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현재 새로운 냉전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4대 강대국 간의 이러한 다시 냉전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학계에서 국제기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은 패권국이 점차 힘을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이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계국들이 전염병 문제를 다루겠다라는 명령 하에서 자국 중심주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국제기구들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회원국들을 설득을 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또 서로 싸우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저는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현재의 우리의 공동의 미래에 있어서 이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6분의 저명한 관료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국제기구를 대표하고 학계와 정부, 부처를 대표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히 패널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줄리타 오나반조 박사님이십니다. UN 인구기금 UNFPA의 기술국장이십니다. 두 번째로 토마스 아벨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술 담당자이십니다. 마호메드 모힐딘 박사님이십니다. IMF 상임이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진 박사님이십니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곽주영 박사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의 국제경영대 교수님이십니다. 끝으로 김효은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환경부 기후변화 담당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며 전 GGGI 사무차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패널리스트 분들께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먼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인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팬데믹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이때에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일원으로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 기관에서 이 글로벌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핵심 프로젝트들을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IMF의 모히엘딘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이어가자면 국제기구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워졌었습니다. UN, IMF,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들이 설립이 되었는데 각각 설립된 시기도 다르고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또한 여러 위기들이 발발을 하면서 1940년대부터 계속 위기가 발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다극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제기구들이 목적에 맞게끔 설립이 되었고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현대화된 세계에서 또 현대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포용적으로 활동을 할 때에 거버넌스에 있어서 포용성이 있을 때에 더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IMF에서 상임 이사로서 일하고 있고 특정 국가들을 대표하고 있고 동시에 UN 사무총장의 특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반응, 지금 현 시대의 위기에 대한 코로나라는 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위기인데요. 특히 또 복잡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뢰의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었고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고 또한 부채 증가 라는 문제들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서 정부 부문, 가계 부문, 그리고 기업 부문에서의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논의가 있었습니다. 4차 부채 파동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우리가 SDG와 파리 협정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크게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모든 우리의 현재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2030 개발 의제 달성이나 파리 협정 달성에 있어서 크게 뒤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대응과 복구 노력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유엔의 경우 금융 부문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특히 부채 위기를 예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G20과 협력하여 여러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 DSSI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1년 1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또 그 밖에 공동의 틀을 마련하여서 부채 관리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은 부채 위기 발발 예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 국가 차원에서의 여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응과 복구에 있어서 여러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보건과 또 백신 전개 또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서 국가를 지원하여서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는 데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론 백신율이 다 큰 편차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역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편차가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례 없는 특별 인출권 발행이 있었습니다. 6,500억 불에 달하는 규모의 SDR 발행이 있었는데 이 규모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발행된 규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안타깝게도 발행이 대부분
코타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투자의 재설정과 재투자 그리고 회복 탄력과 지속 가능성 신탁 기금을 새로 세워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고 그린한 방향으로 이러한 새로운 신탁 기금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규모 억불에 달하는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 감축 성장 신탁 PRGT를 저소득국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 탕감과 관련된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큰 타격을 받은 국가들, 취약한 국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MF 내에 여러 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IMF의 활동들을 고려하면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도 이러한 활동들을 더욱더 아이다를 통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따라서 국제기구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기술 지원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후변화 도전 과제에 함께 직면해 있습니다. 글래스고에서 있었던 성과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았지만 희망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감과 또 적응 면에 있어서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세 번째로 예방과 관련해서는 부채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됩니다. 과거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위기 국가들의 상황, 차드, 에티오피아, 잠비아 이들 국가에서 있었던 현상들이 더욱더 확산되면은 저소득 국가, 중진 국가들이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글로벌 시스템에 더 큰 타격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흥 국가까지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과 또 인플레이션율 증가로 인해서 더욱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방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사실 우리가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 예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대 예방 분야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후, 보건과 거시경제적 코로나의 거시경제적 함의 그리고 사이버 안보가 중요한 예방 분야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파리 협정과 2030 개발 의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대 분야에 대한 자원 동원이 필요합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여기에는 보건과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특히 한국에서 많이 했었고 또 싱가포르 와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은 인적 자본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여기에는 디지털 인프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복 탄력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회복 탄력과 또한 지구의 회복 탄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자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이엘딘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나반주 박사님께 유엔 인구기금의 입장 대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 패널에 함께 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패널리스트 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UNFPA가 한국과 공유하고 있는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엘딘 박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유엔 인구기금에서 일하고 있는데 유엔 전문 기구입니다. 인구 역학관계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젠더 평등 그리고 여아 여성의 권한 부여와 성재생산 건강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히얼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우리가 목표 달성에 크게 뒤처지고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걸음 진전이 있었다면 두 걸음 코로나로 인해서 후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성과 여아, 젊은이들이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택 자율권 이런 면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UNFPA가 유엔 인구 기금으로서 또 좀 더 광범위한 대응에 있어서 사무총장님께서 WHO가 유엔 전문기관으로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갔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두 개의 주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건 시스템의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외에도 성 및 재생산 보건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보건 시스템은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어려움, 공급망의 파괴, 보건 종사자들과 그들을 보호하는 이슈, 보건 종사자의 건강 등등 여러 현안들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팬데믹 기간 동안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응의 또 다른 측면 혹은 요구되는 글로벌 대응은 여성 관련 대응으로 모든 유형의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여아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림자 팬데믹, 섀도우 팬데믹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활동을 어떻게 조정하고 적응시켜 나가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 정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우리의 활동을 적응해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심이 코로나로 편중되었죠. 최고위급의 관심부터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 아젠다에서 이루고자 했던 다른 인터벤션들, 개입들이 영향을 받거나 또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초기부터 우리는 팬데믹이 성 및 재생산 보건과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글로벌 전망치들을 공유하고 거의 1,20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가족 계획 서비스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이어질 수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여성 성기 훼손 또 아동 결혼이 특히 개도국에서 2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프리카 전역에서는 10,000명의 소녀들이 임신으로 인해서 다시 정규 교육 시스템에 편입될 수 없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취약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구 취약성 대시보드를 이용하여 어느 지역에 있는 인구 및 지역 사회가 높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지를 매핑하면서 보건뿐만 아니라 사회보호 시스템까지도 고려했습니다. 공급망의 파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이를 목도하였고 그 파급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보호 장비 PPE나 필수 의약품의 공급이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UNFPA는 피임 방법의 최대 공급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고민은 현지 제조 활동 및 제조의 역할에 대한 매우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특히나 제가 가장 잘 아는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팬데믹 대응의 주역이었습니다. UNFPA는 어떻게 하면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적응해 나가고 또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술과 디지털이 이와 관련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테키다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원격 의료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활동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UN과 산하 운영기관들의 적응 및 혁신 역량과 팬데믹 대응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아벨 선생님, ADB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어떠한 대응 활동을 ADB 차원에서 해왔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네, ADB는 실제로 2020년 초반부터 팬데믹에 맞서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초기에는 200억 달러의 차관, 무상 지원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회원들을 도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초기 락다운의 쇼크와 경제적 혼란에 개도국 회원국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긴급 구호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ADB 전체가 참여하여 빠르게 보급하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 속에서 모두가 원격으로 일하고 있을 때 모두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개도국들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의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9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올해 대응 태세를 재편하여 현재는 팬데믹 이후의 시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결국 전면적으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되어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커넥티비티에 대한 접근이 없다면 취약 인구는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됨을 팬데믹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디지털 수단이 없다면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 및 보건 서비스도 인터넷 연결이 없다면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속한 지역의 인구 중 절반은 여전히 인터넷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활동을 추진하였고 동시에 팬데믹 이후의 시기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개도국 정부들도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솔루션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결제, 디지털 ID,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정보 서비스 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디지털 솔루션은 남은 팬데믹 기간 및 미래의 팬데믹 시기에 이 지역을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백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ADB, UNFPA 및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각국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국제기구의 역할은 오히려 경시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각 국제기구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활동에 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각국 정부는 비상사태 속에서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개입이 커지면 동시에 국제기구 역할과 중첩되거나 또는 대체할 수도 있는데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와 더불어서
향후 국제기구의 역할을 전망하거나 미래 국제기구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외교관의 관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 대사님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GGGI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측에게 GEEF 2022를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매우 유용한 토론의 장이며 다른 훌륭하신 패널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전문성 및 지식을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질문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개도국, 특히 최빈 개발국과 군소개발도상국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중 상당수의 국가는 국가 재정 수입의 감소, 사망자 수의 증가, 또 경제 침체로 인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사분들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국제기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약국 지원에 있어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동시에 각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경제 정책과 재원 조달 수단을 통해서 경제를 재활성화시키고 비상사태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같은 정책들이 소위 말하는 환경 및 기후변화 고려사항들을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기구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국에게 재정 지출을 할 때, 각국이 재정 지출을 할 때 환경에 유해한 활동 대신 중립적이거나 기후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을 하도록 국제기구가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단기간 내에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화석 연료 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에게 방향을 선회하도록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모든 관련 국제기구들, 예를 들어서 ADB, IMF, UNFPA와 기타 유엔 기구들은 보다 나은 재건과 또 보다 친환경적인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많은 개도국들이 여전히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개도국들은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때로는 보다 나은 재건 및 보다 친환경적인 재건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국제기구의 미래 역할과 관련해서 앞선 연사들도 언급하신 글래스고 기후변화 협약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글래스고 기후협약은 글로벌 목표와 각국이 처한 상황 및 각국의 역량을 반영한 균형 잡힌 결과물입니다. 이 협약은 모든 유엔 회원 국가들이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또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씨로 제한하도록 명확한 지침과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행동은 매우 포괄적이며 모든 분야를 포괄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성평등과 아동 권리 등까지도 포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기구들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각 국가가 글래스고에서 약속한 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을 하며, 두 번째로는 보다 야심찬 기후 행동을 이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기구는 특히 두 개의 활동에 집중을 하면서 확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개별 국가들의 효과적인 정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 개도국들은 우수한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하기 위한 인적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책 자문 역할을 국제기구가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기구는 특히 최빈 개도국과 군소개발 도상국가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인베스트먼트 레디 프로젝트, 즉 투자자들이 기꺼이 투자하기를 원할 만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준비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개도국 군소도서 국가들은 특히 민간 부문으로부터 투자를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경제 회복을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구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특히 개도국에서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이끌어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IMF를 비롯한 많은 유엔 기구들은 혼합금융 주선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정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 정부의 주인 의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탄탄한 파트너십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 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 부문,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을 하여서 탄탄한 파트너십을 통해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 대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희진 교수님께 학계의 관점에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모든 참석자분들께 통찰력 있는 코멘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평가, 이 질문을 제가 받게 되면 그 내용에 집중을 해서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국제기구들은 역할을 적절히 담당하지 못했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기구에게 예상되는 기대되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가 역량이 부족해서 때문이 아니고 상황으로 인해서 이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화, 즉 팬데믹의 정치화가 국제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백신 민족주의가 국내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의 정치화는 부분적으로 미중 간의 경쟁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측이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백신 민족주의가 더욱더 심화된 것은 이러한 외부적인 분쟁에 의해서 더욱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맡겨진 역할을 담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을 기울여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고 또 기대되는 역할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평가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국제기구를 대표하시는 다른 분들께 중에 이희진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변호하고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오나 반조 박사님? 네. 국제기구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대응에 있어서는 너무 느리게 반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네, 이미 앞서 얘기가 됐는데 국제적인 연대가 우리가 집단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알지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WHO가 충분히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선포를 빨리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 시스템 차원에서 크게 보면은 하지만 우리가 포커싱을 다시 재설정을 하고 진전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UN 체제 하에서 보면은 당시 팬데믹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남아공에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빈국 그리고 개도국들 같은 경우 우리 대륙에 있어서 특히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여러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면 회원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체 아프리카 연합체로서 이렇게 우리의 힘을 동원할 수 있다면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대통령들이 모여서 아프리카 CDC를 움직였고 이로 인해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개발 문제 전반에 걸쳐서도 기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식의 대응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국가 차원에서 물론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유엔에서 또 물론 지원을 제공하겠지만 이렇게 연합체 차원에서 동맹 차원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 유엔에서 이러한 노력을 보고 또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 지침과 지원을 제공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유엔의 최고의 자원을 동원하여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물론 정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정치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디다만 모힐든 박사님께서 아마 첨언을 하시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모힐든 박사님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합니다.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달 역량은 한정적입니다. 자원인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십이 부족한 편입니다. 결국 이들 기구는 정부 간 기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의 회원국들의 역량만큼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는 많은 긴장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세계에서는 이러한 국제 기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비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정이라는 것입니다. 국제금융기구, 월드뱅크, IMF, 또 지역 개발은행 등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러한 지정학적인 긴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WTO는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WTO 은고지 사무총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효과성을 다시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WTO는 규칙 기반 기구로서 무역과 관련해서 유용한 일을 한동안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 효율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국제 정세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과 관련해서는 여기에는 금융 그리고 기술 자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응 부족이 국가 차원에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UN 체제, UN 기구들이 통일된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가 한다 하더라도 국가별로 준비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나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저소득 국가, 빈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는 자원을 제대로 확충하여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정학적인 경제적인 여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기 전에 몇 달 전에 글로벌 그룹, 즉 글로벌 준비성 그룹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WHO와 세계은행의 공동 설립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에서 아주 냉정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위기에 직면한 세계라는 보고서였습니다. 모두에게 경고를 준 것이죠.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전염병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주의나 태만 그리고 행동 부재 그리고 패닉을 겪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적절하게 조기 경보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국제기구가 그리고 독립적인 패널에서 발부하는 경고에 에볼라 위기로 인해서 세워진 위원회에 어떤 경고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공동의 의제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우리는 과거의 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과 기후와 보건 등 국제 협력의 여러 부문에 있어서의 우리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 대가가 너무 클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일든 박사님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히 개도국의 국민들은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도 국제기구가 전능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분명 한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김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따라서 저도 국제기구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간, 국제기구 간, 그리고 NGO 간의 초국경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협력이 있어야만 국제 팬데믹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추가적인 국제사회에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발전과 협력의 모델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열딘 박사님 아니면 아벨 담당자님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아벨 선생님. 네, 불평등, 특히 팬데믹 시기에 이 불평등의 문제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소득뿐만 아니라 보건에 대한 접근성, 또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교육에 대한 접근성, 불평등 문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또 지난 20년간 우리는 민간 부문에 의존하고 빠른 혁신에 의존을 해서 엄청난 발전과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의 문제가 더 이상 수용 불가한 수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활동을 더욱더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회원국들은 이러한 사회 변화의 길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기후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제기구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이들은 자체적인 기술이나 기업 의제를 추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도국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이들 국가 시민들이 이제는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더욱더 많이 퍼지고 또 모든 혜택이 상위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ADB가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혁신과 기술에 집중을 하여서 우리의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포용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성장만이 아닌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모이에든 박사님. 토마스 아벨 씨가 방금 언급하신 말씀, 즉 불평등과 격차와 관련된 현안에 있어서 기술과 인터넷 접근이 21세기 불평등 측면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는 최근에 UNDP 보고서의 제목이기도 했죠. 21세기 불평등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실제로 악화된 소득 불평등이나 빈곤과 관련된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억 명의 사람들이 극빈의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걷고 있던 긍정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우려되는 부분은 디지털 통신 및 접근 수단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발전이나 또는 기회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세계은행에 있을 때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가 매우 중요했고 이 보고서가 매우 중요해서 제가 이에 관련된 발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디바이드, 배당과 디지털 격차가 존재를 하는데요. 접근 관련 디지털 격차를 생각해 보면 커버리지 퀄리티나 혹은 커버리지 비용 측면에서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각 국가 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또다시 격차가 존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 지역의 격차, 여성과 남성 간의 격차 등이 있죠. 유일하게 희망적인 신호가 있다면 젊은 세대가 액세스, 즉 접근 권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용 및 경제성과 관련된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자 체제가 맡을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은 아베 선생께서도 언급을 하신 것처럼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수단은 존재하지만 인터넷에 대한 접근에 관한 SDG 9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됩니다. 대략 4천에서 4,300억, 또 많게는 4,700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 의 절반가량이, 즉 5천억 달러 정도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를 위한 광대역 솔루션, 기술 업그레이드 및 장비 활용에 투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김대사님께서 언급하신 말씀 첨언해도 될까요? 저소득 국가와 군소도서 국가의 불평등 문제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더 많은 도움이 빈곤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간소득 국가들도 심각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간소득 국가가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또 극빈층의 60%가 중간소득 국가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소득 국가에게는 아이다를 통해서 혹은 세계은행, ADB, IMF, UN, UN 시스템 산하 기관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또 고소득 국가들은 시장 및 솔루션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협력 수단을 확보한 상태이죠. 그런데 이제 소외된 중간 소득 국가들을 생각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격차의 문제를 다룰 때 시장 접근이나 인터넷 접근 관련 격차의 문제를 다룰 때 중간 소득 국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배제되는 국가 없이 충분히 포용적으로 격차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진중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오남반조 박사님 첨언하시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간 소득 국가에 관한 말씀 말이죠. 그러한 맥락 속에서 불평등의 가장 큰 편차가 존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으로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오퍼레이션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량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모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UNFPA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의 사업 모델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정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민간 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최신 에델만 트러스트 바로미터 보고서를 읽어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전히 문명 혹은 사람들의 신뢰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민간 부문 그리고 또 일부 커뮤니티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오퍼레이션에 대해 다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소외된 공동체들을 자꾸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구조적 장벽과 구조적 동인을 찾는 것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성의 관점에서 이 같은 구조적 장벽이나 또는 요인이 사회적 혹은 문화적 규범 그리고 또 권리 등과 관련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찾은 증거를 기반으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여 신뢰의 시스템을 재건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특히 시민사회, 민간부문, 여성단체가 실제로 따를 수 있는 룰도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가 이미 다음 논의의 주제인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개발과 협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교수님 그리고 또 곽 교수님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 기반의 원격 학습 또는 교육 시스템을 채택을 했죠. 디지털 사회에서는
발전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죠.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디지털 이니셔티브나 또 프로젝트 운영의 디지털화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소위 국가 간 디지털 격차라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희진 교수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곽 교수님도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누가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질문과 관련을 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순히 새로운 패러다임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그리고 개도국 내의 플랫폼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원칙을 고안해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여전히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모힐든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광대역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모바일 통신과 또 도약과 관련해서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동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그곳 사람들도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 이동통신, 모바일이 일부 영역에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통신만으로는 근본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질문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온라인 대화 또는 토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지금처럼 말이죠.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아이들과 학생들은 이와 같은 수준의 화상회의를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 없이는 즐길 수가 없고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통신, 특히나 광대역 유선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모바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은 이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표면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과 플랫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플랫폼화 또는 플랫폼화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은 데이터 이슈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이라던가 데이터 주권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플랫폼들이 미국의 IT 공룡 기업들 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다면 혹은 점차적으로 또 중국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개도국에서의 비즈니스들과 또 산업들은 이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개도국은 데이터를 뺏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의 원소유자로부터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효과 또는 락인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이 이 플랫폼과 데이터의 특징 또는 본질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의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화, 이 개도국 내에서도 개도국을 위한 플랫폼화와 관련된 글로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제기구들은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이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 교수님.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상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커머스, 상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진 박사님이 하신 말씀과 유사합니다만 그러나 조금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이니셔티브는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안은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디지털 기술이 있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현안입니다. 또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이 다르면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더 악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 분야와 관련된 두 번째 이슈는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디지털 규범과 표준에 관한 것입니다. WTO에 의해서 무역 규범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온라인 무역 규범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디지털 무역 규범에 대해서 국가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막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개도국은 이러한 논의에서 배제가 되거나 또는 주변부에 머물고 있고요. 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화가 또 다른 패러다임이다. 아주 강력한 기술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또 다른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격차를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디지털 기술이 전통적인 개발 분야와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교육, 의료 서비스, 농업, 그리고 또 환경 보호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자이지만은 그러나 국제 기구들이 개도국을 그리고 또 최빈 개도국들을 이와 같은 논의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범을 정립을 하고 그리고 또한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도국의 목소리도 형평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이야말로 지금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꼭 다루어야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준 교수님과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화는 야누스의 얼굴의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효과적이고 희망적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남북 간의 격차 그리고 사회 계층 간의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확실한 것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히일든 박사님께서 첨언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주 냉정한 묘사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실천 가능한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이 교수님, 곽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바일 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접근성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속임수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하고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날로그 투자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디지털 투자뿐만 아니라 보건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교육 문제도 또 스킬에 대한 투자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디지털화의 성과를 우리가 함께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스킬에 대한 투자와 매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비용이 수반됩니다. 단순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희소식은 있습니다. UN 기구 중에서 세계은행이든 IMF든 또한 기구 중에서 테크나 기술,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기관명이 없다 하더라도 모두 디지털과 관련된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연계성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파트너십과 또 사회와의 파트너십이 필수입니다. 그래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잘 파악이 되어 있고 물론 비용이 크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측정에 따르면 디지털 접근성이 10% 제고되면 저소득 국가들의 GDP가 또 중진국의 GDP가 1.5에서 2%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업계 그리고 혁신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었기 때문이고 보건 부문에 있어서 개선이 있었고 또한 그 밖에 많은 발전이 SDG 5번 젠더 또 그 밖에 불평등의 여러 측면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큰 비용이 수반되겠고 파트너십이 필수겠지만 중장기적인 혜택이 충분하기 때문에 민간 그리고 공공 부문의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거친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 시스템, 감독 그리고 사이버 시스템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는 거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보호와 규제 등 데이터 시스템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그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워낙 아주 기초적이고 펀더멘탈한 이슈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운영 기관으로서 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모엘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요. 이 주제 같은 경우 우리 모두가 사실 그동안 우리의 역량면에 있어서 유엔 운영기관으로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파트너십을 통해서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진전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여전히 현실입니다. 이러한 개도국 입장에서의 이 디지털 격차의 문제가 특히 심각하고 특히 여성에 있어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생에 걸쳐서 격차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기관이 문을 닫게 되었고 여성들, 여아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여아들은 학생들은 이러한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과 같은 기기를 제공을 했지만 이들은 데이터를 구매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를 늘려서 이 문제들을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UNFPA 같은 경우 젠더 기반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폭력이 늘어난 경향도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폭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한 여성의 85%가 온라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NFPA에서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저작권 또는 신체권이라는 캠페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테크 회사와 정책 입안자들이 때로는 여성에 대한 온라인상의 권리보다는 저작권을 더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의 문제도 여기에 직결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총장께서 글로벌 행동 강령, 글로벌 컴팩트를 고려를 해서 디지털 액세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함께 이러한 규제 강화 또 보안 강화도 고려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고 가능하면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GEF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SDG 문제,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대해서 집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동시에 SDG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한국 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과 이해 당사자들로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기관에서는 내부적인 또는 기관 간 지침이나 프로그램을 SDG와 관련해서 또는 ESG와 관련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사님께서 한국 정부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국제기구 대표분들께서도 각자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좋은, 유용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DG와 국제기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이 4개의 P를 토대로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 번영, 사람, 지구입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평화는 발전에 있어서 근본적인 조건이고 모든 국가들이 경제, 사회 번영을 구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권과 여성, 여아, 취약계층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권이야말로 개발에 있어서 기초적인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지구 같은 경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연 기반 솔루션 등이 발전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개발 정책은 4개의 P, 평화, 번영, 사람, 지구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대 원칙을 토대로 하여서 한국은 파트너십과 상호 학습과 일관된 통합된 접근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발협력 특화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이 협력단의 이름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협력과 파트너십이 한국의 개발 협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동등한 협력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로컬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 공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국가사무소를 많은 개도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컬 상황과 로컬 전문성, 로컬 문맥을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많은 다양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을 파트너 기관들, 국가들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파트너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식을 함께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 많은 것을 배우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SD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통합된 접근법이 국제기구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SDG를 달성할 수 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과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제적 번영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인프라 구축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또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여서 일관된 통합된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서 모든 SDG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패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이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기구의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의견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벨 담당자님. 네. 모든 다자 개발 은행들이 SDG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미션이 되고 있습니다. ADB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는 기후 변화 관련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파이낸싱 그리고 지원 활동들을 SDG를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ADB가 전체적으로 변화하여서 우리의 모든 여신 공여와 정책 지원 활동들이 엄격하게 설계되어서 우리의 이들 영역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도국 정부들을 지원하여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는지 평가를 돕고 있고, 역량 강화를 통해 더욱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신 공여 활동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역량을 키워서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다 요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나반조 박사님, 첨언하시겠습니까? 네. UN 체제는 결국 이 SDG를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UNFPA는 특히 SDG 3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 개선 그리고 전 생애에 걸친 보건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재생산 건강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보건과 보편적인 의료 보장, 보건 시스템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젠더, 즉 SDG 5번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SDG 5번의 여러 목표 달성에 있어서 관리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관행을 중심하고 젠더 기반 폭력 문제, 젠더 평등,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부여 강화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UN 기관들이 담당하는 분야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의 국가에서 함께 모여서 이 의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유엔 기관으로서 또 자발적 분담금을 받게 되고 의무 분담금을 제공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 대한 파이낸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유엔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지원금에 의존을 하게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을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트너십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등한 기반에서 지식 공유를 위한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글로벌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냉혹한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이 통계 인구 역학을 이해하고 이를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학자, 또 인구 통계학자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키워나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인구 통계 조사에서도 역시 견실한 어떤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디지털과 혁신과 관련돼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르완다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대학교에서도 역시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삼성과는 저희가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저비용에 개도국에서 확산하고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여성 암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암을 조기에 색출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집합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은행들 그리고 또 정부들이 국내적인 상황들을 잘 알고 또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파이낸싱이라든가 또는 국내적인 재정 지원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개발과 협력 그리고 또 지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에서 말이죠. 이 개발 협력은 유연해야 되고 또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혁신적인 파트너십에 유도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모두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훌륭한 기술적, 지적 또 재정적 측면에서의 협업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저희 토론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패널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세션을 듣고 계신 분들은 국제 개발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향후에 주요 국제 기구에서 커리어를 쌓기를 원하는 학생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돼서 제언을 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뭐 키워드를 제시해 주셔도 되겠고요. 특히 국제 기구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오나반조 박사님께서 이미 한국 정부의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기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이외에도 또 다른 국제 기구들의 이야기, 제언들, 키워드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IMF나 ADB 쪽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예든 박사님, 한국 정부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되겠고요.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기대하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 방금 전 김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가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개발 차관을 빌릴 자격조차 없었고 지원, 구호에 의존을 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님과 그리고 김용 박사님께서 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이분들이 유엔과 세계은행의 수장으로 있을 때 이와 같은 점을 말씀을 하셨었죠. 한국은 이제 G20 국가이고 OECD 회원 국가이고 또 양자 파트너십을 통해서 선진 경제와 그리고 신흥 경제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 그리고 구호를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또 기술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예를 들어서 KDI의 활동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스카이 대학교들의 활동을 보아왔는데요. 아프리카 그리고 또 개도국 신흥시장에서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봐왔습니다. 또 앞서서 질문하셨건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발전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SDG와 ESG가 있죠. SDG는 기업을 위한 것이고 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는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의 기술 접근법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파트너십을 더 구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뭐 지원과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리서처들이 참여를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파이낸스 그리고 또 금융기관, 뭐 민간 부문 또 정부와 관련돼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차가 여전히 크고요. 2030 아젠다에서 2015년에 이야기를 할 때 2조 5천억 달러의 갭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OECD는 이제 4조 달러의 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자개발은행, IMF 등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십억, 수조 원이 필요하기 수조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파이낸스와 데이터를 넘어서서 또 증거가 필요한데요.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이낸싱과 데이터가 있더라도 정책을 설계를 하고 또 이행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또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대학교와 그리고 또 학술 기관 소속의 전문가들, 뭐 연구진들 그리고 학생들이 담당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의 여러 가지 영역과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소득 국가들에 있어서 보다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벨 선생님, 아벨 선생님. 네, 한국은 개발 협력에 아주 뛰어난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ADB 내에서도 저희가 한국과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패널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나 기술 이전에 있어서 개도국들은 단순히 외국의 기술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수님께서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상황에 있죠. 기술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개발 지원을 기술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접근법은 단순하게 민간 부문 파트너들에게 기술을 이전을 해서 시장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아마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도국들은 단순히 기술에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지식을 보유하고 또 내부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저는 한국의 팁스 프로그램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스타트업 기업들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개도국 회원 정부들도 이제 막 이와 같은 기술 산업과 스타트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한국은 이것을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대사님, 혹시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범사회적 접근법, Whole of Society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협력이라는 것은 정부나 또는 공공 부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간 비즈니스 커뮤니티도 있고요. 다양한 자선 단체들도 있고 강력한 시민사회도 있고 연세대학교와 같은 학계 조직들도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임팩트 있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모든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켜서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션을 더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이미
저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널을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개발 협력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자로서 저는 제 자신에게 종종 질문을 합니다. 국제개발 협력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특히나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시키고 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개발 협력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달성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 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정부의 참여뿐만 아니라 사회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글로벌 커뮤니티의 가치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글로벌 커뮤니티의 평범한 사람들, 일반인들 모두 다 이 국제 기구의 파워, 힘과 역량에 대해서 국제적인 영향력 또 캐파에 대해서 큰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같은 패널 토론과 회의를 진행을 한 것이죠. 젊은 학생들과 학자들에게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도록 우리가 장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 누구도 국제개발 협력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포스트 팬데믹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희망해 봅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이현우 교수님과 패널리스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효과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많은 통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